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23일, 24일,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방송 2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 6단체가 법안 수정과 시행속도 조절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년간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회 본회의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 주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혼조세를 보이는 코인 시장 흐름과 가상화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승구 업로드 컴퍼니 부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코너에선 90대 노모를 아들들이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업무를 맡았던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실태도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21일 목요일이고 22일 금요일인데 22일 금요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로 넘겨달라 했는데 뭐 양측의 입장을 뭐 절충이라면 절충한 건데 21일 본회의 그대로 열고 22일 하루 쉬고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25일 월요일 계속 그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신현영 의원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했으니까 방문지법 같은 방송 2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뭐 법사위원장 선출 뭐 이런 것들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까? 그렇죠. 지난 회기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김장경 의원이 7시간 하면서 마무리됐던 게 사실 방송법 3법 중에서 이 방문지법 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시킬 타이밍이다 해서 8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MBC의 대주주의 구성을 갖고 있는 방문진, 공영방송의 그런 지배구조의 변화, 그동안 21대 국회, 22대 국회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부권 쓰면서 반대했고, 방송에 있어서의 정권이 바뀌면서 출렁이는 그런 임원진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보도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방송에 대한 나름의 개혁 과제로서의 추진이 이번에 시행이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여전히 분분하긴 한데요. 실제로는 주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사로 구성돼 있던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더 늘리고 그 외에도 시청자위원회나 학계 그리고 변호사 단체 등 여러 시민들에게 우리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질문 수가 더 많아서 그렇다면 먼저 방문진법, 그다음에 뭐 교육방송 EBS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강전일 대변인, 거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언론개혁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 장악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뭐 이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노조나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누가 보아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 특히 민주당 쪽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회기에서 이미
이미 KBS와 관련된 방송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방문진법을 하다가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기에서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한다고 하죠. KBS와 관련해서 방송법에서는 3개월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뭐 언론개혁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향성에서 방통위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해요. 방통위를 폐지를 하고 실상 방통위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결국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이게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을 까는 법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국민들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필리버스터 또 하는 겁니까? 하는데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가 지난번 방송법 할 때도 24시간 하고 딱 30분 지나니까 민주당에서 강제 종료를 시켰거든요. 과거에는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빠르게 이제 그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뭐 협치의 상대도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지나면 바로 종료를 시키고 법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법안이 상정되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좀 이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 예. 날짜를 이렇게 예.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연속해서 하는 건데 필리버스터 오래 하도록 국민의힘한테 기회 주면요. 국민의힘이 싫어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 줄구장창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10시간씩 필리버스터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당대회에 관심이 더 크고 여러 다른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한다 그래도 부담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는 비단 그 야당 의원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당 의원도 나와서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의 티키타카가 되는 시간이긴 한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고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회기에도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뒤에서 본회의장 사진 찍히는 게 다 그런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길어지면은 그렇게 뭔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이춘석 의원이 그게 필리버스터 때였나요? 본회의 기간 중이었으니까 필리버스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예. 그 그래서 언저리 본회의장에서 찍혔죠. 예. 그때도 필리버스터 한창 하고 본회의가 길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의원들이 딴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을 대하는 본회의장에서의 제대로 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얘기 조금 해볼게요. 노란봉투법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경제 6단체 포함해서 업종별 경제단체들이 결의대 거치고 또 국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여튼 그렇게 했고 그다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여당 원내지도부 이제 찾기도 했습니다. 자, 법안 수정 시행 속도 조절 이제 요청한 건데 자, 신현영 의원님 이게 수정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주한미국 상봉회의소도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랑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허영 수석께서도 브리핑할 때 여지 없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조법 2조 3조에 대한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이것도 몇 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유예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용 수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이제는 막판에 정말 통과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도로서는 좀 기업으로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행 1년 유예 이런 것도 또 요청하고 있나 봐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 당장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계속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노동쟁의에 있어서의 그런 노동자들의 권한들의 뭔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실 노조 출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빠른 그 노동 환경의 개선 그리고 노동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이 노조 2조 3 노조법 2조 3조를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자 쟁의에 대한 범위도 확대하고 이 손해배상을 기업이 함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과 원청, 하청 이 구조들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빠른 발전과 성과는 많은 기업들이 가져온 거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노동자들을 위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이 너무 기득권으로서의 그런 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려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장관께서 상시적인 현장 TF를 만들어서 법안이 통과돼도 그런 기업에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강재현 대변인님. 지금 시기가 오히려 유예라든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올라왔었지만 제2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은 맞고요. 근데 이게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를 어디까지 본인의 사용자로서 이렇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주체 자체에 대해서 좀 모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지만 노조가 센 업체들이 조선, 자동차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정을 하면서 이 업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좀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우리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유예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아까 이번 본회의 일자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가 계시거든요. 이번 주 말에 네네. 일본 갔다가 이제 미국을 가시기 때문에 당정 협의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아마 뭐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3,000대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이라든지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이라는 게 결국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권한을 빼앗으면서 기업이 기득권으로서 계속해서 착취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지금 안 오른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나 노동에 있어서의 환경의 개선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된 말은 이겁니다.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번에 광복 80주년이었고 되게 의미 있는 8월 15일 광복절 날에 또 이런 친일 뉴라이트의 선명성을 갖고 있는 김영석 독립관장님이 이렇게 사고를 치셔갖고 또 이제 정말 이제는 공공기관 운영장들이 정권과 같이 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겠구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임명 과정에서도 질문을 했을 때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친일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작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그 8월 15일 독립기념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야당도 참여 안 했고 또 여러 독립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우원식 의장들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김영석 관장의 부적절함이 다시 한번 광복절 날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건국절 논쟁을 그날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일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냐 또는 우리 독립 운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강력하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강재현 대변인. 예, 그 김영석 관장이 이야기한 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워딩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3.1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과 일제에 맞선 무장항쟁을 병행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세계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취하고 싶은 부분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그 뭐 대표라든지 감사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 정권과 맞추겠다. 그 법안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여야 간은 어느 정도 좀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장들을 한 명 한 명 여론의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니까 국무회의도 못 오게 하고 뭐 나라가 재난이 터졌는데 휴가나 쓰려는 사람 결국에는 대통령도 사람 사망했는데 그때 휴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었던 다른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지금 빨리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뭐 감찰이 들어온다라거나 불이익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날 광복절날 당연히 뭐 기념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의 워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결국에는 지금 김영석 관장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전 공공기관장 탄압은 아주 대표적으로 본인들이 잘했던 영역이잖아요. 그래갖고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감사원은 뭐 대통령의 직속 기구처럼 하명을 받아서 전 공공기관장들을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시행했던 것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몰상식하게 진행된 부분이어서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보이고요. 이 건은 김영석 관장이 이런 논란을 짚일 만한 발언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논란을 초래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역사관과 인식이 친일 뉴라이트 관인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아직도 하고 있었구나. 1년 넘게 하고 있었구나.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발언 계기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법안 발의하겠다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영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입니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양심불량이자 세금도둑입니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방은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기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 우리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이제 해온 얘기인데, 자 만약에 이거의 취지라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장을 한 1년이나 1년 반 전에 임명을 하면 그 사람 임기는 뭐 3년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자동으로 대통령 임기와 함께 마친다. 이게 본래 취지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시대에 그 임명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건지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급 적용?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부칙에 실제로 소급 적용 조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나요?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현재 소급보다는 적용이죠. 현재 적용? 지금 예.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3개월 안에 임원진들 교체해야 된다고 지금 방송법 부칙 들어간 같은 게 것처럼 들어간다? 예, 이번에도 아마 이 법안을 만들 때 부칙 같은 데 있어서 지금 그런 기관장들을 뜻이군요. 아마 이제 모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넣겠다는 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내일 발의해서 그 내용이 드러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때는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그 윤석열 정부 야당일 때도 패널로 나와서 그 정권과 공공기관장은 임기 같이 가는 게 낫다.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분란이 있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정할 거냐에 대한 숙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계속 삐걱거리고 엇박자 나고 뭐 내부에서 또 탄압이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선거로 평가를 받으면서 정권이 연임이 되던 뭐 아니면 교체가 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거로 평가한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그런 효율성을 생각해서도 필요하다. 근데 어느 당일 때나 여당일 때는 필요하다 하는데 야당일 때는 또 반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당일 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재인 지금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여당이 되면은 이 법 해야 된다라고 하고 야당일 때는 탄압하고 다음 있다라고 정권 이야기를 때부터 할게요.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 맞아요. 없어. 예, 서로 왜냐하면은 누구나. 문재인 정부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전현희 의원이 그때 국민권익위원장 끝까지 하면서 보여줬었던 모습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과 사실상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국민들께서는 그냥 자리만 바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법안이야말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서로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거를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을 맞추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기관장들의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부칙으로서 뭐 방송법에 넣은 것처럼 뭐 3개월 안에 얼마 안에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할 것인지 큰 틀에서 협의를 해서 저는 정말로 법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정권 초기에 항상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여기 네. KBS 라디오에 전현희 의원 출연 많이 하시니까 그 전현희 의원이랑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비교하는 거는요. 매우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너무 무리하게 안건 통과하고 이러면서 졸속 아니면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력에 대한 부분 너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 비호감이 있는데 전현희 의원이 그래도 권익이 있을 때 그런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전 정권의 인사이기 때문에 탄압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등하게 보고서는 동일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저로서는 공감할 수 없다. 근데 그 이진숙 2인 체제라는 게 위원장도 2인 체제라는 게 2인 체제를 본인이 고집하겠다고 해서 2인 체제가 그렇죠. 지속이 된 건가요?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민주당 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자면 굉장히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내각 퍼즐이었던 교육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며 두둔을 했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극찬하는 내용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1.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어 일반 교사들은 승진조차 못하는 사안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예. 지금 뭐 보니까 마지막에 음주운전 얘기 뭐 그쪽 그 교육계 쪽에서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대한 문제다. 플러스 그 전에는 대부분 정치적 편향성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정교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에서는 당연히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근데 SNS를 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인사청문회 때는 SNS에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 냈던 거 다 소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 후보자께서도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부적절했다라고 또 사과도 하고 인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이 야당 의원들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업무의 뭔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는 거는 저는 청문회로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럴 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장관 후보자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그 장관의 무게를 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교육부에 소임을 다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잘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에 중학교 교사 출신이시고 세종교육감 하시면서 교육계에서의 경력은 상당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종의 그런 교육의 다양한 혁신적 모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는 세종형 모델도 만드시고 뭐 공립고의 그런 세종 캠퍼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교육감일 때 관사 사용 안 하고 그 비용으로 또 학교에 시설을 투자하는 그런 또 선의를 베푸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교조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어떻게 유능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잘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강전일 대변인. 전임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논문 표절이라는 네. 딱 들어맞는 어떤 현안이었다면 뭐 물론 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이것도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정도 사안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에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분이 그냥 전교조에 계셨던 것을 넘어서서 해직을 3차례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자료를 좀 미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습니까?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뭐 총리나 장관 후보자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제대로 안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은 것인데 근데 교육부 장관은요. 그래도 좀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교육감일 때 근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이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동안에 뭐 언행이라든지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부분들 뭐 탕탕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의 심도 있는 의사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그리고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는 민변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는 좀 소탈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많이 밀립니다. 반대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도 정체가 심한데요. 동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신정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 다시 고척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도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성산대교 방향으로도 전 구간 많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은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 다시 시흥에서 중동 쪽으로 정체인데 중동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내일입니다. 하루 남았는데 뭐 지금 뭐 막 덮치듯이 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 측에서는 이건 뭐 500만 당원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입당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내주는 것 자체가 뭐 입당도 위축시키고 있던 사람도 내보내게 하는 정말 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고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거 뒤지지 말고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 한번 줘봐라 그러고 그 답변을 주는 거.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금은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그 당원 가입을 하면서 말하자면 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분이었다가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적 압수수색이다? 예,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21년도 12월부터 24년 한 3월, 4월 이 정도까지의 당원 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는 23년 3월에 있는 전당대회예요. 그럼 저는 이 시기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21년 12월이면은 우리 22년 초에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이 그때 또 막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입한 당원들에 대해서도 보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년 전 거를 왜 가져갑니까? 이 기간도 그렇고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나온 영장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다가 뭔가 인지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도 영장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중앙지법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네. 신현영 의원님. 근데 국민들이 현명하셔서요. 이게 정치 탄압으로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그 소통 과정에서 윤심은 권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권성동 당대표 밀어주려고 하면서 1만 명 이상의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특검이 검증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입당한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칭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는 만약에 협조했고 정말 통일교와의 유착이 나오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원칙에 있어서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전단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내가 맞겠소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하나의 그런 구호로서의 역할을 하고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 지나가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던데 그 김문수 후보께서도 당사 안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열심히 점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하고 계시던데 지금의 엄중한가는 맞지 않는 모습들을 후보들이 보여주면서 이것을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신천지든 아니면 통일교든 이렇게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를 만약에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척결이 돼야 이제 보수도 건강한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가 하여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정권을 통해서 캄보디아 ODA 사업 그리고 YTN의 그런 인수 여러 가지 그런 수임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김건희 여사 통해서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협조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제대로 잘라내라라는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자료라면은 협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원 명부라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나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겠다.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결국 이미지 메이킹,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 명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줄 수 없는 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프레이밍으로 보이지 않고 진짜 국민의힘에서 위헌정당으로서의 잘못된 그런 위법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51.1%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도 44%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자 1주 전 비교하면 5.1%포인트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4일 사이 18세 이상 2,003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 ARS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국정 지지율 떨어진 이유 강재현 대변인 뭐라고 분석하세요? 일단은 조국 윤미향 사태가 가장 유효했을 것이다. 가장 젊은 층 그리고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제명이라는 절차를 밟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그 보좌관과 같이 근무한 것은 의원회관이거든요. 그런데 자택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한 이틀 정도 뒤에 의원회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보좌관의 수첩이 바깥에 쓰레기로 버려져 있는 것을 언론사가 먼저 찾아서 이 수사팀에다 전달해주는 촌극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게 남부지검인데 거기 이춘석 의원의 사위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뜨뜨미지근한 것도 지금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의 탄력을 좀 낮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코스피가 3,000대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허니문 기간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의 실망감들이 드러나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만은 경기, 인천 40대, 50대 그리고 20대 지지율 하락폭 컸고요.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층 흔들렸다. 만약에 그러면 좀 그 여당이 야당을 뭐 대하는 여야 관계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 국정 기조랄까 이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부 여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난주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 이탈하는 지지층이 대구 경북이랑 70대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수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재명의 중도 보수당 실용주의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해줬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탈층을 보니까 중도,
수도권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망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공정의 이슈 그리고 사면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실망감을 지지 의사 철회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요 지금 2주 정도 떨어지면서 또 지지율이 오를 만한 긍정적인 포인트의 사건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실은 잘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기도 하거든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코스피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5천까지 간다고 하면서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기분은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지율 얘기하면은 민주당 분들 요즘 방송 나오시는 분들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 지금 조국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나와서 올리고 있는 뭐 된장찌개 사진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깎아먹고 조국혁신당은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 분들은 방송을 뭐 많이 나오지는 않으시잖아요. 민주당 패널 분들은 나왔을 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곤란해하시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 들은 지도 오래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고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짧게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말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폭주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사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민주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강선우 의원이 네네.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낙마가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국제위원장을 계속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같이 사면을 받은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내 그 민주연구원 교육연수원장이 됐어요. 어제.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너무 민주당이 막 나가고 있다. 너무 강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줄 테니까 민주당을 좀 제지를 해봐라. 정신 차리고 일 좀 잘해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저희를 조금 지지해 주신 것들이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읽을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후 5시 40분기에서 경기 오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최대한 피해 주시고 외출할 땐 가벼운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민주당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이제 조국 전 대표. 근데 조국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에 사과할 의향 있냐 뭐 기자들 별거 다 묻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2030이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 돌리겠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어떤 음식점에서 된장찌개 올린 걸 두고도 가족 식사라는 4글자만 올렸는데 비싼 한우집에 가놓고 왜 된장찌개만 올리느냐. 뭐 아니 그거를 보고 어딘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 굴레 이제 벗었으니까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아주 빠른 정치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성격이 되게 좀 발빠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행보는. 우선은 인플루언서가 확실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의 정치면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이든 아니면 관심이든 간에 이거는 주목도가 높다? 예, 대선 주자급으로 가고 있는 첫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해도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하여튼 간에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찌개를 올리든?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준비가 이제는 완전히 예전의 조국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결의에 찬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단해져서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민주당보다 조국 전 대표가 회자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패널들도 아이템으로 이런 게 잡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내년에 지선 그리고 뭐 보궐선거 그다음에 총선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과 어떤 공헌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도 기대가 되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잘 되면 민주당이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다? 예, 그래서 저는 더 긍정적인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죠. 국민의힘 반으로 의석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예. 영석 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약간 정치 자신의 과제라고도 했어요. 예, 지금 뭐 안 해도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변화 쇄신에서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강재현 대변인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자기의 주요한 과제 중에 민주당과는 차별을 안겠다. 이거는 어떻게 사면 복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의석 절반 이하로 혹은 마음 같아서는 영석으로 이렇게 뭐 지지층에 이제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땡큐 조국 또 우리 그 다시 정권을 잡는데 또 이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파장이 분명히 있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목도가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가까워질수록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과거에 조국 혁신당을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본인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참 굉장히 전무후무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나왔을 때 전 도끼가 너무 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할 때 본인이 약간은 그래도 사과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야 중도층에서 그래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래 가족들이 모두 고생을 했지 이런 생각이라도 가져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분이 원하는 거는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강성 지지층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중도소구가 있어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본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소할 때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SNS에 된장찌개 국민의힘을 영석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워딩들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 이외에 지금 민주당의 중도 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조국 대표가 지금은 정치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좀 해볼게요. 22일 날 전당대회 하는데 많은 관측이 여기서 아마 뭐 절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그 뭐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라서 뭐 오늘 안에 오늘 밤에 뭘 하지 않으면 그런 거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질문을 한번 강전의 대변인께 드려볼게요. 자, 이른바 지금 찬탄 후보, 반탄 후보 2대2 구도입니다. 어느 쪽 후보가 찬탄 후보가 당선됐을 때, 반탄 후보가 당선됐을 때 향후 전국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국보다는 어쨌든 당 안에서의 혼란이 금방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찬탄 반탄이라는 이 프레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전당대회를 작년 7월에 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60%가 넘는 지지율로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당원들께서 그때도 당원 80%였는데 당원들께서 개혁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계로 나와 있는 조경태 후보가 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존재감이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당원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당의 내부보다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선명하게 이재명 정권 여당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당원들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이게 왜 내란 정당 이미지를 에서 극복 못하냐 하지만 일단은 단합하고 갈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당내에 아직도 내란 잔존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워딩을 제가 쓰셨거든요. 확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표현이 저는 오히려 당원들께는 더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검에 있어서 본인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당이 하나가 되는데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걸 못하겠다라고 선언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당사의 그 당원들 명부를 가져가겠다고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찬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반탄 후보 두 분이 김앤장이죠. 이분이 결선 갈 것 같고요. 결선 가게 되면은 그래도 찬탄의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지지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보다 김문수인 이유는? 지금 장동혁 후보가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근데 예. 그 배후에는 친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기득권 의원들, TK, PK 의원들 이런 권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붙어갖고 지금 조직동원해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지지자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놔라. 그래서 그나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으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네.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죠. 시간 한 20초 남았네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번 특검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내외에게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들이 당 차원에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아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 너무도 빨랐던 이별. 하지만 아빠는 눈물도 닦을 새 없이 희귀암이 재발한 동생과 함께 서울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3주에 한 번씩 동생이 입원하는 동안 그렇게 설아는 혼자 집을 지킵니다. 스스로 밥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고 동생의 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는 나날들. 설아 역시 엄마가 앓았던 모야모야병의 유전성 검사가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살핌의 손길 대신 가족의 아픔을 껴안은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설아. 설아 가족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경보 지역이 남부지방에 이어 경기 동부와 충청 내륙, 동해안 등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경북 울진은 37.9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은 32.3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포항 26도, 전주 25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부산 32도, 대전 제주 33도, 강릉 대구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크게 오른 낮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특검 소환에 건강상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김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다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3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실제 결제와 송금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축통화처럼 쓰이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보의 투명성 문제와 제도적 불확실성 그리고 돌발적 붕괴 위험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승구 업로트 컴퍼니 부대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승구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그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네. 가상화폐 원조격인 게 이제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을 때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기존 화폐는 이제 국가나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잖아요. 네.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은 거고. 자. 이런 특성은 코인 가격의 등락과도 이제 영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자, 강승국 부대표님,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얼마나 그 시세랄까요? 변동성이랄까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액트라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입법 안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뒤에 질문에도 있던데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네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한번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한 질문 좀 주셨었는데 네네. 비트코인 변동성은 사실 최근에는 좀 적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AI 반도체 대장주 네네. 엔비디아랑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 1월에 한 10만 2천 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2월에서 4월에 저희 관세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7만 5천 달러 정도로 이제 4월에 좀 빠졌다가 8월에는 이제 신고점 12만 5천 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등락이 크긴 크네요. 예. 그래서 등락이 좀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엔비디아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1월에 144달러였고요. 네. 2, 3월에 조정받았습니다. 관세 때문에 86.6달러로 빠졌어요. 예. 그리고 8월에 고점 184달러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 하락폭이 비트코인 마이너스 27% 빠졌고요.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하다. 예, 대동소이하고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최근에서는 좀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24년 1월에 네네.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로는 좀 이제 그 변동폭이 적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비트코인 외의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예. 보통 이제 3만 개에서 이제 집계하기 어려운 것까지 이제 합하면 한 몇십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와, 그렇게 종류가 많나요? 예,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코인들이에요. 예. 요것들은 이제 변동폭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 13%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봤을 때 한 마이너스 한 30-40% 다 빠졌다. 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 6월까지 보면 역시 비트코인이 좋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자, 그 말씀이시고요. 코인 투자는 초고위험 투자다. 고수익 지향형 투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좀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분들은 좀 이게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화폐 기능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코인하고 뭐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 비교한다 그러셨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가격이 특정 자산 주로 이제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와 또는 이제 알고리즘에 연동돼서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법정 화폐에 연동된 건 알겠는데 알고리즘에 연동된다는 건 뭐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테라랑 루나라고 한국에서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게 이제 특정 알고리즘이랑 연동돼서 그랬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테더랑 테더 그리고 이제 서클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USDC가 있습니다. 요거는 달러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그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앱처럼 앱이라 그럽니다.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요. 리플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죠. 요거는 빠른 송금을 이제 내세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달러랑 연동된 것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1코인은 1달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법정 화폐를 이렇게 담보로 한 이제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현금이랑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뭐 이게 좀 약간 속어를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거 플러스 어쨌든 기존의 코인 가격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전 자산에 가깝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거의 달러다. 네네, 달러랑 그래서 연동돼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고 1코인 이퀄 1달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규모는 매우 커졌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25년 8월 기준으로 2,800억 달러. 엄청 크죠. 2,800억 달러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크기는 합니다. 3.98조 달러니까 시장적으로 봤을 땐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10배 이제 이상 차이는 있네요. 예.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 비트코인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달러 자체가 이제 그 대체 수단이 아니고 좀 더 활용을 우리 그 실생활에 저 송금하고 결제하고 이 수단으로 하겠다는 용도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제 송금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USDT, USDC 같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 1코인 1달러라는 말로 상징되기도 하는데 가치가 보증된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무너진 계기 중에 하나로 루나 UST 붕괴 사건이라는 게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테라랑 루나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말씀드릴 때 이 달러와 같은 이제 법정화폐랑 연동된 USDT, USDC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한 건데 요것도 변동성이 좀 크죠. 요거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것들, 금 같은 자산들 안정적이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그런 자산들이 있었던 반면에 알고리즘형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발행을 했었던 테라와 루나 같은 코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 건도형의 테라 루나군요. 네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수요랑 공급의 원리를 좀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공급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변동성 흡수 토큰 이제 루나를 이제 또 발행을 한 겁니다. 변동성 흡수 토큰? 그래서 요걸로 차익 거래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던 게 이제 테라와 루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또 이제 UST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수요가 발생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했던 게 뭐냐면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UST를 스테이블 코인을 애치를 하면은 이자를 20% 정도로 항상 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익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20% 수익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주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 되게 무리한 설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테라와 루나가 무너졌던 거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무리했던 거예요. 네, 엄청 20%의 이 수익률을 주는데 이거 자체가 뭔가를 담보로 한 자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형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리한 설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권도영 씨가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었다기보다는 설계 자체가 무리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이제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수단들이 좀 늦었던 거죠. 근데 막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불법의 영역으로도 가고 무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거죠. 어쨌든 테라 루나는 어떤 이익 실현에 더 이렇게 오리엔티드된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맡기면 이자를 뭐 확정 이자를 얼마 주겠다. 뭐 테라 루나처럼 20%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산이랑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USDT, USDC는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산과 연결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보니까 달러더라. 이거는 조금 안심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아주 충격적 사건들을 좀 거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제목을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지니어스 액트 네.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 대표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게 좀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니까 뭔가 천재 네. 지니어스가 떠오를 텐데 그건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발상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말은 아니고. 이거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 Act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구나. 가이드하고 이거 만드는 거에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 그 USDT랑 USDC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회사 USDT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야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니고 뭔가 이게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요거를 가이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니어스 액트, 천재 액트.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통제라고 할 때 앵커님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적 통제라고 하면은 원할 때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리적 통제라고 그러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밖에 있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이 테더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되게 이상한 데 있어요.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라는 데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홍콩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열받죠. 버진 아일랜드가 조세 회피처인가요? 그죠? 그런 데로 좀 많이 활용하는 이 나라인데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하고 싶은 거고 야 너네 그 사업 하려면 미국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액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으로 안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나라 막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것처럼 막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라이센스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야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너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그리고 우리 통제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정보적 통제는 뭐냐면 자산은 너네가 1대1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달러랑 연동돼서 갖고 있어?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우리가 좀 보자. 보자 하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물리적 통제 부르면 또 이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부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뭐 통제를 하고 들여다보고 위험성을 마치 우리 금융감독원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큰 사건이 터질 위험성을 낮출 수는 있겠네요. 확실히 낮춰지죠. 그러니까요. 저 일리가 있는 어떤 그 방향이고. 자, 그리고 일본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 많이 쓰고 일본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금융 수수료 비싸고 이런 특성도 이제 반영됐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본이 확실히 최근에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도 되게 빠르게 하고 검토도 빠르게 하고 산업도 좀 부흥시키려고 돈도 많이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 올해 이제 10월에 그 일본에서 최초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우리보다는 어쨌든 좀 빨리 가고 있네요.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미국처럼 이렇게 약간 규제책이나 이런 것 좀 고민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보다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근데 어답션이 좀 빨라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앵칸님께서 이제 언급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 보니까 2023년 기준 결제로 50% 이상이 현금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높죠. 그래서 그게 그 어떤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한국도 15%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열 수 있는 폭들이 디지털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송금 수수료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이제 저희가 송금이랑 결제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화를 빨리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쓰는 비율이 높다는 게 또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 이렇게 자주 여행 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게 좀 고령층들이 아직도 현금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뭐 예. 카드도 다 쓰지만 네. 일본이 참 여행 가기 편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니까. 웬만한 데서 현금을 다 받으니까. 그쵸. 야, 그게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셨고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추진 상황이라든지 규제 논의라든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 그 다루는 이제 법 제도예요. 네, 네. 요거는 이제 6월 10일 이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었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국처럼 예. 이제 그 발행을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패깅한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던가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규제 기준들이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 10월 정도에 이제 그 다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약간은 늦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국에서도 하반기 내에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소관기관 금융감독원 이런 데입니까? 그렇죠. 관장할 그 기관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소관을 하게 돼 있고 입법은 어쨌든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 네네, 관련 내용 어떻게 좀 구체화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제 우리 부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각국이 논의하는 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뭐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법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구조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우선은 결제 송금 수단으로 이제 시작도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활용도 주로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기존에 우리가 뭐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송금 수단으로서 나름 장점이 있을까요? 예, 가는 이점들이 좀 많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요? 은행을 통한 이제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잖아요. 저희가 해외로 보낼 때. 그래서 뭐 다른 외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글로벌리 봤을 때 6에서 7%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예. 아, 그렇게 높던가요? 예.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높아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도 진출돼 있고 남미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정말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런 거의 6% 이상이 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싸요. 예, 0.1에서 1달러 정도. 아, 그래요? 예, 송금시. 1% 이하? 예,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큰 장점이네요.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은행 송금할 때는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주말 끼고 뭐 하면은 그렇죠. 영업일 꽤 걸리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바로 즉시 즉시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죠. 보면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그 독점적 지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엔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 나오는데 야 달러에 다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크다라고 결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데 다 집중되는 거 아니냐? 달러의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큰데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 때 가이드라인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엔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뭐 갖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강승구 부대표님 보시기에 투자 상품으로서 고려 혹은 추천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좀 고려해볼 만한 측면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달러라고 했을 때 정말 저희가 그 베트남도 그렇고 남미 페루에도 저희 솔루션을 수출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페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화폐 가치가 95%
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페루 옆에 국가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 돈을 드는 것보다 달러를 드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글로벌 흐름에서는 달러보다 더 좋은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글로벌리 최근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열어주고 야 달러를 좀 사가. 너희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미국 국채를 이제 좀 매입하는 이제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면 아까 제가 USDC라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드렸잖아요. USDC를 이제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나스닥 IPO를 상장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여기가 가격이 엄청 뛰었다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정말 많이 뛰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모가 여기 31달러였는데 이게 최고점이 299달러까지 찍었다가 이번에 또 이제 반토막 나서 141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엔비디아 수준이군요. 올라갔다 쭉 빠졌는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관심들이 또 많아지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해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변동성 크니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에 관심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그 달러 쪽에 집중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엔화 기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얘기 뭐 하다 보면 이게 각국의 디지털 기축 통화 경쟁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축통화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글로벌리 봤을 땐 달러로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국제무역 결제 80%가 달러고 외환 보유고의 이제 60%가 달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달러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테더, 그 제가 말씀드렸던 USDT랑 그 USDC 그 서클이라는 회사 많이 최근에 주가 많이 뛰었던 곳들이 두 군데 합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73%예요. 너무나 높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이제 각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뭔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야 얘네가 시장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각 국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24년에 이 준비금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발행하는 것만큼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준비금 이자만으로 16.8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이 준비금 이자만으로. 준비금 이자만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너무 노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좀 합리적으로 좀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 얘기 쭉 했는데 우리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건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스테이블 코인 아까 얘기했던 달러랑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민간 기업이나 조직이 발행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보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거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중앙화된 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CBDC. 소위 얘기하는 CBDC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CBDC는 사실 법정화폐로 간주될 수가 있죠.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돈이니까 국가의 신용으로 또 가치가 보장되기도 하고. 근데 그 좀 널리 쓰이는 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낮죠. 왜냐하면 뭔가 기업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좀 그 뭐 통제도 받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이제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CBDC를 안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오히려 장려를 하면서 미국은 시장 체제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너네가 그냥 잘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장려하는 편이다. 그렇죠.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다 말씀이시고 시장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나 좀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히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유의할 점 말씀하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고 투자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
투자할 때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특집이다 보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처는 아니고 사용처에 가깝다. 사용처에 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강하고 좀 선한 돈.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활용하는 수단에 가깝고 비트코인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그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구 업루트 컴퍼니 부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타까운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안전점검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 2명이 숨졌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경북 청도의 한 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덮쳤습니다. 네.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숨졌고요. 나머지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입니다. 중상자 일부도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의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던 중이었는데요.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긴 한데 작업자들이 비탈면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6명은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이고 나머지 1명은 코레일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조사하고 있을까요? 일단 열차가 사고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대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잖아요. 당연히 열차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 작업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소홀히 다뤄서 발생한 인재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거나 신호체계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통상 열차가 들어오면 무전기로 작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 인근에 도달했음에도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 사항이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여부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완벽한 인재라면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승인을 받고 작업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여름 폭염폭우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은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배추 한 포기가 7,000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농작물은 아무래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어제 배추 상품의 평균 소매 가격이 7,062원으로 작년보다 9.3% 올랐고 평년에 비하면은 11% 높은 수준입니다. 10,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3,000원 정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000원 수준이었는데 한 달 사이 5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이 되면서 배추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양질의 배추가 많이 출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배추는 한국인 밥상에 늘 올라가는 김치의 원료입니다. 김치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식품의 상징이기도 한데, 자, 배추 가격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배추의 도매 가격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93원으로 지난해보다 23.6% 싸고 평년보다도 저렴한 편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 기온이 내려가서 최근 출하량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통상 소매 가격이 2-3주 뒤에 그 도매 가격을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소매 가격도 2-3주 후엔 안정이 될 전망입니다. 2-3주 후에는요. 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배추 위에 어떤 농산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토마토와 복숭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1kg에 5,571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 올랐고요. 복숭아는 100도를 기준으로 10개 22,685원으로 지난해보다 26.3% 올랐습니다. 농작물은 아니지만 삼겹살의 경우에 한 근 600g에 가격이 2만 원에 육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이 2,882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올랐습니다. 네. 이 같은 오름세의 원인은 역시 폭염을 지적하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폭염에 따른 가축 폐가 151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9%나 늘었습니다. 이 중 돼지만 9만 마리에 가까운데 상반기 도축량도 줄고 가공용 원료육 수요까지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네. 체코 두코브니 원전 수주 놓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어지다가 올 초 이제 마무리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원전 수출할 때 한 기당 1조 원을 제공하는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됐어요? 예,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네. 일단 2022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해외에 수출하려면은 자신들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 1월에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두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 관련 내용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8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400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 향후 50년이라는 게 매년 1조를 준다는 건 아니죠? 예, 이제 계약을 할 때 50년까지 기한을 두는 거기에 겁니다. 기한을 두고 어쨌든 1조 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한다. 예. 구체적으로는 1기당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기술 사용료를 2,400억 원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조항도 있는데요. 네. 한국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데 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로 개발해서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리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니까 자사 기술을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야, 원천 기술이 정말 무기군요. 이에 대한 원전업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믿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거셉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와 일감을 떼어주면 당연히 한국이 챙기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두코브니 원전 사업만 따져보면은 일단 2기를 건설하는데 26조 원 규모라서 얼핏 보면 비중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 이익률을 따져서 보면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계약 기간이 50년이나 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인 SMR까지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기술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독자 기술이라는 근거가 희석이 되고 그리고 향후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항할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독소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며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당시 미국
미국 정부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무래도 원전수 그 수주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고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경우 향후 다른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조기에 봉합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 다른 상세 내용들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약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전남 순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을 통과하고 또 승강기 이용을 하는 그런 요금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일종의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파트 측이 입주 가구의 보안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 불평 등을 이유로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이용료 5천 원을 받기로 했는데 네. 일부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로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까지 해서 10만 원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냈어요? 예, 근데 이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순천시까지 나서서 관내 모든 아파트에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서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거센 비난이 일자 아파트 측이 결국 비용을 받지 않기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요. 참 이런 거는 아니 뭐 다니다 보면 왜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드나드냐 하는데 주민들한테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약간 갸우뚱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끔찍한 사건부터 하나 짚고 갈게요. 재력가인 90대 어머니를 아들들이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처참하고 비통한 일인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자수성가한 분이십니다. 네. 돌아가신 분은 근데 세 삼형제가 있었고요. 네네. 자식이 그 삼형제한테 각각의 100억 상당의 그 건물들을 사전에 증여했나 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위에 두 형이 막내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모친께 네. 이제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셋째가 더 잘해드리고 봉양을 더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어머니 입장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형제와 노모가 이제 사실은 두 형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 형제 중에 막내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가 불만을 가졌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러 가지 수사상 드러난 걸 봤을 때 네. 계획적인 여러 가지 것이 있었고 소위 사건 당일에도 사실 주변 이웃들의 어떤 그 관련 사건 관련된 예.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를 90 넘은 어머니를 폭행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을까? 네. 이게 정말 좀 놀라운 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살인이 아니고 지금 혐의가 폭행 치사 혐의입니까? 존속 상해 치사입니다. 존속 상해 치사. 그러니까 상해 자기네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저 어머니를 막 그렇게 폭행하다가 돌아가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 지금 상은 손목이 세게 잡힌 흔적, 네, 네. 갈비뼈가 3개 이상 부러진 흔적, 그리고 멍,
그리고 뇌출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일이 이 몸싸움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살인의 고의는 부정을 하는 거고 막 화가 지나쳐가지고 엄마와 몸싸움을 했다. 뭐 그런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막 구순의 모친가 무슨 몸싸움을 합니까? 일방적인 이 힘의 위력의 행사겠죠. 그렇죠. 그 60된 아들 둘이 90된 모친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자해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친께서 그래서 자해하는 걸 그러니까 좀 말리려고 하다가 이런 거 했다는 얘기가 하는데 수사 당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목 잡힌 거 그다음에 뇌출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아들들이 자해해서 한 거다 이런 거는 그냥 범죄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은 해야겠다? 모면은 하죠. 그런 심리입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가족 내 살인 같은 경우, 가족 내 변사 같은 경우는 부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검을 해야 되는 건 사건화 됐을 때 하는 거지. 됐을 때고 그것조차도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는 하잖아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리고 구순된 어르신이 실제로 이제 뭐 자연사나 사고사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경우는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상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은 적다. 특히 이제 정황상 수백억의 자산가 그리고 사실 상속. 그러면 상속살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찰들은 어느 정도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더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해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입을 맞춘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의심이 가면 범인의 그 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있었고 사후에 이것을 입을 맞추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된 거죠. 또 이제 그 이전에 이거는 이제 좀 보강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인들과 이 노모가 통화하면서 얘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누른다, 뭐 한다 이런 폭행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또 나왔다고 하잖아요. 약간 뭐 땡땡 뭐 이렇게 이놈들이 뭐 이렇게 또 누르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었으면은 그 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그날도 역시 압박하다가 그런 그 녹취까지 나온 게 된 거죠. 결정적이군요. 자, 요거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들이 이렇게도 바랐던 지금 이미 100억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 관련 법이? 이거는 이제 그 민법에 고의로 인해서 존속한테 상해를 하게 되거나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상속권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망에 이르됐기 때문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2년 전 이태원 참사 때 구조 업무했던 소방관들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뭐 이런 주제를 하는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출동 뒤 우울증을 알아온 소방관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실종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죠.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로 지금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배가 된 거죠. 말하자면 얼굴 다 내놓고 이제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어떤 행적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행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버리고 차도 세워놓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안 좋은 상황인데 하필 이분이 이태원 참사 때 구조했던 그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트라우마가 아니겠느냐, 구조 재난 트라우마가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가족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분 이제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포 소방서 구조대원이었던 분인데요. 48살 분인데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네. 복직을 했는데 계속 그 상황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때 그 희생자들이 켜켜 있었던 그러니까요. 걸 이게 모든 상황에서 그 얼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휴직했다가 복직했다 휴직했다 복직하다 하다가 네. 새아이의 아빠인데도 예. 도저히 못하겠다라고요. 지금 부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신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구조대원 소방당국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예.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네. 자전거 타는데 알파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것도 떠오르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거조차도. 예. 이 흔히 말하는 PTSD라는 게 대단히 그 사람의 뇌를 아주 강하게 때리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런 PTSD 장면은 이만한 망치로 실제로 여기를 꽝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망치로 꽝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다. 예. 자,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에 있어서 그 감정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텐데 특히 위험한 감정 유형은 어떤 거라고 그래요? 자기 파괴적 감정. 말하자면 우울증과 자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절도, 성범죄, 도박. 말하자면 도벽이 생기거나 연쇄강간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 트라우마는 소방관들은 절도, 방화, 도벽. 그래서 도벽, 연쇄 방화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거꾸로 가는 거네요. 거꾸로.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뒤집어서 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데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앞에 자기 파괴적인 게 90%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건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증상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 대한 심각한 연구라든가 깊이 있는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찰의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보시기에 그 운영 실태라든지 잘 활용되는지 이건 평가하신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 전북, 전남 쪽도 있고 부산 쪽도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 자기가 되게 세다고 생각하시는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아시다시피 특수부대 출신도 있고 해병대 출신도 있고 경찰들도 자기가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무너졌다는 걸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와서 상담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 상담 받으러 가는 것 자체를 꺼린다? 노출이 되죠. 휴가를 내고 가면 우리 김 부장님 뭔 일 있나? 우리 김경윤이 무슨 일 있나라고 하면 눈총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소방관은 뭐냐면 찾아가는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가서 뚝 보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거쳐야 할 그런 거라는 인식의 저변도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저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경찰이나 소방관이면 이걸 받을 수 있어.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강한 남자 스타일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남자 인식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강하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졌으면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극단의 선택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정반대 인간이 되는. 이게 사실은 이 운영은 괜찮은데 문제는 운영의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게 일단은 필요하다. 만약에 해외 사례에서 좀 참고할 만한 것들도 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 PTSD 센터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주시킵니다. 상주시킨다는 게 경찰서 수준까지 상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심리적인 그거를 받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바로 손에 캡처해서 손잡고 나와서 아니 데리고 가서 이게 심리 치료를 받게. 현장에서 그러면 상관도
이걸 터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쟤한테 어려운 일 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거쳐야 할 다시 심리 회복 과정이다. 일종의 휴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네. 사실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 철학의 전환, 그리고 인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상시적으로도 꾸준한 심리 관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트라우마 회복의 열쇠, 관건, 이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공동의 이해죠. 공동의 이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예. 너 혼자 강한 거 맞아. 그런데 우리 같이 해결하는 거야. 말씀하셨죠. 인간은 모두 그 엄청난 걸 감당해내지 못하면은 해석의 왜곡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석의 왜곡이 트라우마로 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같이 이해해야 되고 같이 해결하는 이 측면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이게 그 사람들 혼자 맡겨놓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재난 반복되고 정말 예상도 못한 재난도 막 반복되고 그 예방만큼이나 재난 이후 관리, 특히 심리치료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방관 병원도 그렇고 경찰 병원도 그렇고 네네. 병원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 동료들이 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동료가 치료하면서 같이 공감해주는 방식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수준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는 동료가 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뭐 강한 남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이거를 오픈하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동료가 함께 치료하는 개념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So you think you could tell